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만제로디마켓 권다영입니다. 설마 여기까지 빠지겠어? 했는데 진짜 거기까지 빠졌죠. 2,500선 아래를 보고 온 오늘 시장입니다. 다행히 오후로 들어서면서 낙폭을 점차 줄여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까지 그 상승폭을 키워내면서 그나마 월요일장 좀 한숨을 돌려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거래대금이 좀 역대급으로 적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7조 2천억 원 거래대금이었는데요. 이게 거의 한 달 만에 거래대금이 7조 원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거래대금 5조 2천억 원밖에 되지 않았고요.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23조로 뭐 적진 않았습니다만 지수 자체가 선물지수 자체가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진짜 침체에 진입했다거나 임박했다는 근거가 데이터상으로는 없다라는 걸 보면 더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올라서야 하는 이유도 뉴스도 찾기 힘든 시장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살펴보면서 불만제로디마켓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포지수라고 할 수 있는 S&P 500 빅스지수가 좀 내림세 자리로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3%가량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금일 변동폭이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도 3.4%대 약세로 사실 지수 자체는 낮지 않습니다만 내림세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을 보면 그나마 좀 한숨을 돌려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고용지표의 여파를 조금씩 소화해내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환율도 꽤나 올라줬는데요. 엔달러 환율도 0.4% 지금 142원대까지 다시금 조금 반등세에 들어와 있습니다. 환율도 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일단 니케이 지수도 급락했다가 낙폭을 좀 많이 줄여냈습니다. 다행히 0.7%까지 그 낙폭을 줄여내면서 소폭 하락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해종합지수가 1%대 약세, 심천지수도 좀 하락폭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CP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낙폭을 줄여내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지수 전반적으로 다 파란불 켜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선물지수 좀 살펴볼까요? 현재 미국 선물지수는 좀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냈습니다. 급락세 금요일에 보여줬고 이걸 소화해내고 지금 아시아 장중에 그래도 상승세를 계속해서 지켜내가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이 0.6%, S&P 500이 0.4%, 다우존스가 0.28%로 소폭입니다만 그래도 상승 권역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마감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꽤나 그래도 좀 힘을 내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이 1%대 강세로 700선 지켜냈습니다. 714포인트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약보합권에서 2,535포인트입니다. 계속 2,500선을 두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캔들 차트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치 코스피 캔들 차트를 열어보시면 최근에 계속 파란불이었습니다. V자 반등을 보여준 이후에 2,700선 딱 찍더니 다시금 내려오다가 그나마 2,500선을 좀 목전에 두고 2,400까지는 안 가려는 모습인가 봅니다. 오늘은 양봉으로 거래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환율이 좀 많이 움직였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율 마감 보시면 12원 20전 오른 1,339원 80전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행히 기관 쪽에서 좀 많이 사주면서 낙폭을 줄여냈고요. 장중에 현물 시장에서는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400억 원대, 코스닥은 1,000억 원대, 선물 시장에서는 오늘도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좀 사들였습니다. 3,600억 원대 매수를 보여줬고요. 여전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형 IT주들을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5천억 원 넘게 매물을 내놓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거래일 만에 기관이 매수로 좀 장중에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역시나 주가도 마찬가지로 좀 그래도 하락폭을 멈춰냈습니다. 0.3%대 소폭입니다만 빠지지 않았고요. 삼성전자가 좀 아쉽습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 기관 함께 팔자에 나서면서 2%대 약세 보여줬습니다. 67,500원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마감될 시간에서 지수라든지 IT들 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버텨내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1%대 강세, 현대차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0.8%대 상승세 마감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HLB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HLB가 가남 신약에 대해서 FDA 재도전한다라면서 HLB 관련된 종목들이 쭉 좀 올라줬고요. 오늘 6% 가까이 그래도 올라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알테오젠 여전히 30만 원 선 위에서 상승세 지켜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오늘은 좀 쉬어갔습니다. 클래시스가 여전히 54,000원대에서 2.2%대 강세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장 들어서 좀 눈에 띄었던 게 음식료 관련된 종목입니다. 환율이 뛰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경기방어주 성격 때문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시 반 이후에 삼양식품 같은 종목들이 VI가 막 걸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여전히 8%대 급등으로 삼양식품 마감이 됐습니다. 50만 8천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우양, 빙그레, 대한제당 모두 2, 3% 이상의 상승으로 음식료주가 그래도 오늘 선방해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리콘2 좀 오늘 강한 양봉 그려내는 모습이었고요. 10%대 급등이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6.4%, 제닉, 한국화장품 제조 같은 종목들도 꽤나 큰 시세를 내줬고요. K콘텐츠에 대한, K화장품에 대한 이야기 또 나오고 있고 하반기로 가면 미국향 매출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올 것이다 라면서 오늘 강한 빨간불 켜냈습니다. 아이폰 관련주도 좀 봐야겠죠. 오늘 밤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로 넘어가는 10일 새벽 2시에 아이폰 16 언팩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기대감을 계속 갖고 있고요. 온디바이스 AI가 여기서부터 좀 더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이 3% 가까이 올라줬고요. BH, 덕산네오룩스, 더구전자 4% 있어요. 2%, ITM 반도체가 두 자릿수의 급등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종목들 차트 좀 열어서 살펴보시면요. 급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오늘 꽤나 좀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한 달 동안 꽤나 조정을 많이 받고서 오늘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코트라에서 나온 뉴스가 좀 시세에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소비세에 대해서 설비 교체 지원 정책을 중국에서 펼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뭐 소비재 같은 경우는 중국산 점유율이 높겠지만 기술, 고사양, 고기술력을 요구하는 전력 설비 같은 곳에서는 외국산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고요. 산일전기가 12%대, 재룡전기, 일진전기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강세였습니다. LX 일렉트릭도 오늘 3% 가까이 올라주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마켓뷰였습니다. 마감될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산 넘어 산, 화양연화는 지났나? 반도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KR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나마 그래도 뭐 좀 한숨을 돌려냈어요. 시장 아침에만 해도 좀 무섭더니만 뭐 나름 괜찮게 끝난 것 같습니다. 2,500선을 그래도 지켜내려는 힘이 계속해서 네. 받쳐지는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요. 네. 지금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과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앵커에게 한번 이제 물어볼게요. 네. 지금 실업률이 4.2% 네. 발표가 됐는데 1년 전 지난해 8월, 9월 이때 실업률이 대략
어느 정도였을까요? 어느 정도였을까요? 3.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완전 고용 시장을 3.5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고용이 된 시장을 완전 고용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3.5% 수준이면 완전 고용 상태다. 근데 자발적 실업자가 3.5%라는 거죠. 네. 그러면 지난해 8월, 9월, 10월에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시장이었는데 과연 미국 시장에서의 상황이 좋았는가? 라는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해 8, 9, 10월에 3개월 연속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10월에 저점을 찍긴 했지만 지금 고용시장이 불안하다라는 내용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고용시장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요? 고용시장은 이제 연준에서 계속 말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과열된 고용시장, 뜨거운 고용시장, 고용시장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금리 인하에 대한 상황을 판단하겠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고용시장이 뜨거우면요, 일할 사람이 모두 취업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채용자를 고를 때 급여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회사에 일하고 있는 사람을 데려올 수가 있거든요. 급여를 많이 주게 되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물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이런 과정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의 가장 유효적절한 그 실업률 상태라고 한다면 4에서 5% 수준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준에서의 그 실업률 상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이 최적입니다. 그리고 CPI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나오는데 CPI가 지난달 2.9% 물가 수준에서의 상황을 만들어냈죠. 뭐 이번 발표도 지난달 기준해서 뭐 그 수준에서 발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물가 수준 같은 경우는 내려갈수록 좋은 게 아니고 대략 한 2.5%에서 3.5% 사이면 주식시장이 가장 좋은 상태에서의 물가 수준의 소비자 물가 수준의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고용지표와 물가지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용과 물가 수준에서의 데이터는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을 딱 만들어준 상태입니다. 다만 여기에 시장에서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 지난주에 나왔던 PMI라든가 또 ISM 서비스 지수라든가 산업 전반의 활동들에 대해서 전월 대비해서는 상승했지만 예상치보다는 좀 낮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그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많이들 해석을 해요. 근데 산업 생산과 관련된 데이터의 지표들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 산업 생산에 대한 부분은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지금 현재 금리 수준에서는 지표가 그렇게 좋게 나올 수가 없는 데이터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에 나오는 데이터 상황을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이 고용 시장과 이제 산업 관련한 데이터에 의해서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의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잖아요. 컨센서스보다 못 나왔으니까 경기 침체야라고 하는 건데 지금의 금리 수준이라든지 상황들에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지표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지표가 잘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도 리세션의 공포를 가져갈 이유는 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장이 이제 공포 수준에서의 오늘 하락을 장 초반에 경험했고 다시 올라왔는데 네.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더더욱 걱정할 게 없다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네. 지금 현재 국내 GDP 경제 성장률을 이제 판단을 해보게 되면 네. 지난해 1% 중반이었어요. 올해 각 기관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2% 중반 수준에서의 GDP 성장률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국내 그 전체 경제 성장률을 미국 다음으로 선진국 내에서 가장 그 높은 경제 성장률을 올해 보여줄 거다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일정 부분 확인이 돼 가고 있죠. 여기에 두 번째로 국내 상황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 무역 수지가 15개월째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수출 데이터 측면에서 보더라도 최근 4개월, 물론 8월은 계절적 요인이 있습니다. 휴가 가는 날이 많고 휴일이 많기 때문에 약간 줄었지만 최근 4개월 두 자릿수 수준에서의 수출 상승률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조금은 삐그덕거리고 있지만 지난해 대비해서는 굉장히 우월한 상태에서의 수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죠. 전반의 한국 경제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더라도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뭐 2,400이다, 2,300이다. 지금의 추세에 대비해서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 근거는 너무 약해요. 지난해보다 올해 월등하게 모든 주변의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죠. 그러면 지난해 평균 종합주가지수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해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뭐 저점이라고 한다면 2,300포인트 라인이 되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2,500포인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올해는
지수가 얼마 전에 뭐 2,400포인트 근처를 찍긴 했지만 평균 지수는 2,700포인트입니다. 위아래 해서 평균치를 가감해 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한 2,500포인트는 올해의 종합주가지수 평균치 대비해서도 상당히 아랫부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더 빠질 것을 우려해서 주식을 파는 것보다는 뭐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사볼 필요도 있는 거고요. 아니라면 가지고 계셔도 충분히 평균치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봐도 된다라는 측면으로서 해석이 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는 하지만 네. 사실 연말까지 가려면 우리가 지금 대선도 미국 대선도 지금 거쳐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에 대한 뭐 상황이 나쁜 건 아니지만 네. 이미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다들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장중에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단순히 지표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만으로는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있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말씀하시죠. 미 대선 말씀하셨고 반도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미 대선 같은 경우는 지난 2000년 이후에 6번의 대선이 있었고요. 6번의 대선 모두 다 대선 이후에 주가 상승했어요. 대선 전까지는 흔들릴 수 있다는 흔들립니다. 거죠. 그러니까 상승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선 이후에 흔들렸던 이전 단계에서 고점을 다 돌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는 다 시장이 좋았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빠졌다 올라온 게 아니라 이전 단계에서 고점을 다 돌파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첫 번째로 엔비디아 많이 얘기하죠. 엔비디아 실적이 뭐 시장에서는 300억 초반 뭐 중반 310억 불을 예상을 했는데 300억 불 그 나왔죠. 결과치가 나왔어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계 효용에 대한 접근입니다. 계속해서 20%씩 계속 상승하는 형태의 그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죠. 이번에는 한 14% 예상치 대비해서 성과도가 나아지는 결과치였어요. 기존에 20%, 18% 하다가 14%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 20%씩 올라오던 실적이 이제 14%이기 때문에 안 좋아졌어 이렇게 많이 피카우시야. 말씀하시는데 피카우시라고 하시는데 한계 효용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좀 감소됩니다. 어차피 이 회사의 매출이나 전반의 상황은 우상향하는 것인데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상쇄되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 전체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오르내림이 우상향한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삼성전자 좀 과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그래요. 67,500원까지 올 일입니까? 삼성전자가 100원 하락하면요. 네. 지수가 0.8포인트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그쵸, 그러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14포인트가 빠졌죠. 지수 1,400원이 빠졌죠. 삼성전자가. 네. 그러면 지수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대략 한 10포인트 주가가 하락하는 게 삼성전자의 하락으로 요인으로 발생된 하락치예요. 근데 네. 오늘 10포인트 안쪽으로 하락 네, 마감했지 8포인트 않습니까? 하락만. 8포인트면 네. 삼성전자가 과도하게 빠졌다라는 지점에서의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지수 측면에서 보면. 네. 삼성전자 왜 빠지냐? 왜 지금의 주가 67,000원 수준이면 쭉 해서 지난 해 그 2,300, 2,400포인트 수준에서의 지수적 가격에 대비해서 등치된 가격이 왜 지금 지수의 삼성전자만 이렇게 하락을 하냐? 그렇죠. 이 부분은 최근에 엔캐리 많이 얘기했었죠. 네. 엔캐리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일본 니케이 지수가 5% 하락을 했죠. 오늘은 좀 반등을 줬지만 네.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지난 한 번에 자금이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시차를 두고 한 1년여 동안 빠져나갑니다. 급한 물량들은 소화됐고 이제 조금씩 소화되는 계속. 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평균 지수 말씀해 주셨죠. 네. 삼성전자가 지금 등 가격의 지수 대비해서 올라오려면 75,000원 정도가 적정 가격입니다. 우리가 주가는 항상 공백을 안 주거든요. 지금 외국인의 매도에 의해서 공백을 주는 과정에서 가격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캐리 자금이 어느 정도 소화되는 과정, 지점이 나타나게 되면 최근 142엔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접했죠. 네. 이 75,000원까지 가격을 빠르게 회복하는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항상 매도할 때 특히 매수할 때는 올라가는 날 매수하려고 합니다.
특히 괜히 빨간불 들어오면 네. 내가 이걸 못 따라갈 것 같은 그런 나만 느낌이 시장에서 들잖아요. 소외되는 거 아닌가?라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 저평가 뭐 지수 대비해서 하락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반등 과정에서의 적절한 등치된 가격으로 회복할 것이냐라고 판단해 보게 된다면 우리 앵커가 좀 전에 환율 시장의 변동성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게 되면 142엔이 하반 경직의 형태 가격이 될 것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되고 네. 있고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 이 142엔 정도 지난 저점이 140엔 정도입니다. 이제 안정화되는 부분이고 네, 안정화되게 깨지는 되면 않고 있죠. 바로의 흐름 전환이 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67,000원, 68,000원 수준이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75,000원까지의 수준의 가격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그 가격 괴리율에서의 그 편차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많은 시간이 아니고요. 적정가 수준까지는 뭐 금방 회복, 일주일 이내에 저는 회복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환율 시장의 변화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네. 일시적으로 하락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서 개인들이 13거래일 연속으로 삼성전자를 담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네. 보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개인들의 13거래일 연속 삼성전자의 매수는 잘한 매수입니까? 잘했는데요. 네. 그럼 삼성전자의 진짜 의미 있는 터닝 포인트의 지점은 어디일까라고 우리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75,000원이 적정가라고 말씀드렸고 75,000원까지 회복력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연동하겠죠. 그 뒤에는. 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우리가 의미하는 뭐 8만 원 돌파하고 9만 원 돌파하고 뭐 10만 원까지도 돌파하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상향화된 가격의 전환이 나타나는 지점은 삼성전자의 10월 잠정치 실적 예측치 실적이 발표된 10월 5일 전후로 해서 흐름의 개선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지난 분기에 매출이 74조, 영업이익이 한 10조 정도 발전시켰어요. 이번 분기 그 실적 예상치는 한 80조 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13조, 12조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치에 부합하는 내용에서의 발표가 나온다라면 삼성전자는 그간의 흐름에서 절제된 그리고 조정받는 흐름에서 전환하는 시기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반도체 재고 부분이 약간 휴대폰 사업 부분에서의 저조한 상태로 해서 약간 반도체가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어요. 매출 자체가.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일부 시장 반응도가 그렇게 뜨겁지 않았었고 그리고 휴대폰에 들어간 반도체 수요량 자체가 크게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만큼 충족하지 못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휴대폰과 관련된 D램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최근에 주가가 약간 조정의 흐름에서의 모습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하반기로 갈수록 전환되고 하반기에는 개선될 거라고 다들 판단하고 있어요. 이는 이제 그 웨이퍼 공급량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이고 전환되고 추세가 반전되는 시점에서 1차 흐름의 지점은 10월 초 잠정치 실적 발표되는 이때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실 숫자 확인하고 투자하고 싶은 게 모두의 마음이겠죠. 최근에 흔들리는 건 핸드셋 쪽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어서 좀 흔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3분기 잠정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10월 초가 되면 좀 방향성이 잡힐 거다, 삼성전자가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도 이때쯤 되면은 좀 방향을 잡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수 1차 방향은 10월 초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차 추세적 전환에서의 시점은 미 대선 지난 12월 둘째 주부터 이때 시장이 완전하게 상향 방향으로 돌리는 이런 흐름들이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종목적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 시장에서는 반도체 중심의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M7보다는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그동안 소비 위주의 성장 동력에 의한 시장이 상승했다라고 본다면 M7이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거든요. 이제는 생산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개선되면서 시장 주도주로 나타날 것 같아요. 생산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정유주가 있고 철강주가 있고 자동차주가 있고 화학주가 있겠죠. 이들 종목들의 시세 탄력도가 좀 강화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국내 시장에서도 이들 종목들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더 개선치가 나아지는 형태로의 시장 전반의 모습들이 바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 쪽으로 시장의 색깔이 바뀔 수 있다. 정유, 철강, 자동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요 종목들이 또 영향을 받는 게 철강 가격, 그렇죠.
그리고 유가 네. 이런 쪽인데 그런 쪽들도 하반기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철강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네. 철강은 중국과 연동된 아무래도. 결과값이 나와야 네. 가장 중요하니까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 다음 연도, 내년도 정도에 철강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 전 단계에서 이제 정유 같은 경우는 유가가 올라가야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정유는 이제 석유화학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소비재 중심의 생산량이 많아질 때, 일회용품 생산량이 많아질 때 이들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 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들 그 소비재가 많이 쓰임새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들 종목의 가격 개선. 미국에서는 이미 뭐 듀폰이라든가 화학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M7 대비해서 과거 주가 흐름만큼 이렇게 세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캐터필러, 그다음에 그 듀폰 같은 종목들, 그리고 철강주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추세적 흐름에서 주도주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들의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의 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죠. 당장 뭐 급등한다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시장의 컬러가 바뀌어 가고 있는 시점이 이제 곧 시작이 될 거니까 그걸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탑픽 종목도 그런 방어적인 성격의 네, 종목들일까요?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최근 종목 간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경기 방어적, 경기 민감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경기 민감주 쪽에 포커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경기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흐름들이 개선되는 예를 들어서 유통주, 백화점주들 최근에 우호적인 모습에서 바닥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소비가 살아난다라는 측면으로서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석유화학 내에서도 대표적인 종목이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같은 종목들이 한 이제 번씩 양봉을 쓰죠 지금. 네, 석유화학 종목인데 그 내에서 금호석유 같은 종목이 가장 우호적인 성격의 흐름으로 최근 가격 진행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탑픽으로 금호석유, 석유화학 내에서 금호석유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네. 가격적으로 본다면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 1%대 상승을 했는데 14만 원 전후로 하는 가격이라고 한다면 금호석유 장기간 소외됐고 조정받고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15만 5천 원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입니다. 현 수준에서의 가격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종목입니다. 기관이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금호석유를 좀 담아가고 있네요. 차트도. 저거 생각이 똑같은데. 네. 조금씩 올라오는 게 이게 막 모여가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호석유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급등락 종목 정리하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마간디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오늘 우려와 함께 시작했던 국내 증시인데요. 그래도 코스닥 양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떤 종목들의 매수세 들어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했던 5위 종목 살펴보면요. 폴라리스 오피스 올라왔습니다. XAI, 일론 머스크가 투자한 기업이죠. 이 XAI가 테슬라 매출 일부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에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이 테슬라의 XAI 모델이 테슬라의 이 풀 완전 자율주행 구동을 하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이 부분에 지원을 하는데 따른 매출 일부를 두 기업이 나눠 가진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오늘 영향 받아갔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14%대 강세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KC코트렐 확인됩니다. 전거래일에 이어서 워크아웃 개시 소식이 영향을 줬던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KC코트렐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고 그밖에 KC그린홀딩스 같은 경우 장중 상한가 기록한 뒤에 상승폭 줄이면서 17%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3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3위는 대봉 LS 올라왔습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던 모습입니다. 대봉 LS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고요. 그밖에 라파스 같은 종목들도 세계 첫 마이크로니들 비만 치료제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들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이밖에 DX, VX, 인벤티지랩, D&D 파마텍 비만 치료제로 묶였던 종목들 일제히 훈풍이 불었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대봉 LS 29%대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2위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하이트론 올라왔습니다. 하이트론 시스템즈 대규모 자금 조달 통해서 신약 개발 나선다라는 소식에 오늘 매수세 자극을 했던 모습인데요. GPCR, 세계 최초로 이 G 단백질 결합 수용체인 헤테로머를 억제하는 표적 항암제를 좀 개발하고 있는데 이 GPCR 임원들을 연구진으로 영입할 예정이고요. 관련해서
진행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면서 오늘 매수세에 들어왔던 모습입니다. 하이트론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1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애니메이션 사랑의 핫쇼핑 관객 수가 1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소식들 들어오면서 기대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이 개봉 32일차 기준으로 했을 때 누적 관객 수 94만 명을 기록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그러면서 SAMG 엔터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하락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위 살펴보면 한세 MK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정말 힘든 시장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시장 약세가 이어지면서 품절주들의 강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라섬유, 한세 MK, 양지사 이런 종목들의 급등이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차익 실현 매물 나왔던 모습이고요. 한세 MK, 신라섬유 같은 종목들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6.7%대 밀리면서 마감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4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올라왔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줄의 약세도 오늘 좀 이어졌습니다. 그간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이라던가 전고체 배터리 지원 확대 로드맵 등에 따라서 기대감이 계속 붙었던 모습인데요. 전거래부터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졌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오늘 가장 약세로 마감을 했던 모습입니다. 이 밖에 한농화성, 레몬 등도 일제히 약세 흐름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3위 종목은 어떤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라텍 확인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정부가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이 영향에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을 좀 이어갔었고요. 파라텍 같은 경우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차익 실현 매물 일제히 나왔던 모습 확인이 됐었고요. 파라텍 같은 경우 역시 급등했던 만큼 가장 크게 밀리면서 10% 넘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2위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S바이오메딕스 확인됩니다. 오늘 12%대 하락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하반기 재무구조 개선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환기 종목 지정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들려오면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던 모습이고요. 오늘 12% 넘게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1위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신풍 올라왔습니다. 펄프 가격 14개월 만에 하락으로 좀 전환을 하면서 오늘 주가가 흔들렸던 모습인데요. 8월 이 톤당 평균 가격을 좀 살펴보면 825달러였는데 이 부분이 70달러 정도 떨어지면서 오늘 주가를 좀 끌어내렸던 모습입니다. 그간 해상운임 상승이라던가 주요 생산국 노조 파업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 중국이라던가 남미에서 생산 시설이 좀 증설이 됐고요. 또 중국의 이 내수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펄프 가격이 떨어지면서 오늘 영향 받아갔습니다. 신풍 같은 경우 16% 밀리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들 정리해봤고요. 이어지는 장외 시간에서도 불만제로 디마켓과 함께 전략들 세워가시죠. 오늘의 타임어택입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희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 오늘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사실 오늘 막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고 있어요. 오늘 거래량이 장중에도 워낙 없었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지금 KCTC가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거래량 1위고 등락률도 5%가량 지금 올라주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뉴스가 있는 걸까요? 관련된 종목들이 동방도 지금 한 3%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움직일까요? 지금 내용들을 잠깐 좀 요약을 해보면 네. 전체적으로는 쿠팡의 3조 원대 물류센터 투자 관련된 인프라 네. 투자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시간에서 KCTC, 동방, 쿠팡 관련주죠. 물류 관련주들이
지금 시세를 좀 내고 있는데 아직 뭐 시초 거래가 크게 좀 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아마 시간의 거래일 좀 중후반으로 좀 지나가면 시세가 좀 더 확장되지 않을까라 좀 보세요. 네. 3조원대 물류센터에 대한 투자 부분들이 확대가 된다. 이 부분은 사실 뭐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수혜 기대감보다는 최근에 뭐 주도주가 쉬어가는 어떤 구간들 여기에 어떤 테마의 연속성들이 단기적보다는 조금 더 장기화되고 있는 측면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과거처럼 반짝하고 주가가 좀 차익 실현하면서 무너지는 그런 흐름들이 아니라 조금 더 이 시세가 좀 더 연속성을 좀 더 띠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개별주라든가 테마성 수급은 이 해당되는 수급이 그 영향도에 따라서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는 측면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3조 때 아마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KCTC나 뭐 동방 같은 쿠팡 물류 관련 종목들의 어떤 시간의 어떤 수급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말씀해 주신 대로 딱히 이거야 하는 주도주가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테마가 이전처럼 짧게 끝나지 않고 끝날 때 끝나지 않으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도 매일 조금씩 다르지만 계속 있었던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지금 또 시간의 거래 에서 거래량 2위가 한컴 라이프케어입니다. 이것도 테마주죠. 한컴 라이프케어가 지금 장중에는 한 5%가량 하락을 했고 지금 시간외에서는 3%가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관련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에서 정확한 뉴스를 내놓고 정확한 방향을 내놓는다면 이제 종목 선별이 되는 과정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컴 라이프케어 같은 종목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것도 역시나 뭐 10월부터 배터리 인증제, BMS 설치에 관련된 이 정부의 어떤 규제가 완화될 수 있고 해당되는 어떤 수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는데 오늘 지금 시간에서는 지금 뭐 아모그린텍 같은 종목도 같이 동반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 전체적인 어떤 경기 침체 관련된 어떤 시장 악재 그리고 장중에 낙폭이 과대되고 난 이후에 수급이 잠깐이나마 계속해서 좀 부각됐던 그런 섹터들의 어떤 공통점들이 오늘 장중에 조금 쉬어간다는 종목들이거나 최근에 좀 강했다가 오늘 그다음에 뭐 최근에 어떤 이 경기 침체 우려에 관련된 어떤 수급 변동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던 일부 단기 테마성 수급들이 시간에서 다시금 해당되는 어떤 기대감들, 뭐 10월에 해당되는 어떤 정책 추진 기대감들로 인해서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냉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0월 달에 해당되는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이런 것들은 보편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정책이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부분들은 단순한 우리가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실적의 연동성들이 좀 없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해당되는 어떤 모멘텀이라든가 해당되는 재료가 소멸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단기간에 고점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측면들. 그래서 상당수 마음고생을 좀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돼서 내가 매수한 매수가를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저는 여기서 과감하게 비중을 대폭 좀 축소하는 전략. 그러니까 차익 실현의 폭을 좀 많이 가져가기보다는 일정 부분에서 추세가 좀 이탈된다라면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그리고 좀 더 냉정하게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 좀 보기 때문에 역시 BMS 관련된 부분들은 원천의 부분들은 사실 뭐 정부가 배터리 관련된 인증제를 좀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배터리 기술이 고도화되는 과정들 이건 시간의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 3만 개 배터리가 이 단점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뭐 이 열에 좀 약하고 그다음에 뭐 추위에도 약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 소재 고도화 또는 뭐 전고체 배터리라는 것은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만드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이 아니라 조금 중장기 어떤 로드맵 안에서는 뭐 양산이 이제 본격화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점진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 보면 우리가 뭐 BMS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관련된 실질적인 어떤 수혜가 과연 몇 종목이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화재 대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우리는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수한 종목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면 고점까지 회복하는 게 참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조금은 보수적이고 냉정하게 접근하는 게 맞겠다라고 전기차 화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주셨습니다. 제가 또 지금 시세는 안 움직이고 있는데 여쭤보고 싶은 게 HB테크놀로지입니다. 장중에 오늘 10%가량 급등을 했고요. 유리기판 관련해서 삼성전기랑 뭐 LG에서도 뭐 그래서 뭐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좀 움직였습니다. 유리기판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사실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영역은 이제 좀 지났다고 봐요. 사실 우리가 이제 유리기판이라는 건 사실 이제 기술, 우리가 AI의 산업이 이제 막 개화가 돼서 확장되는 이 축이 이제 과도기권에는 좀 진입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시장의 화두가 열 관리예요.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열을 잡기 위해서 냉각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냉각 시스템도 공기를 차갑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물을 이용해서 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물도 이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비전도성 액체로 액침 냉각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열 관리를 좀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들은 데이터 센터를 원활하게 좀 구현하기 위해서 여기 관련된 수반되는 단점인 열을 관리하는 부분들. 이 부분은 사실 이 열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비용이 전체 전력의 한 45%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좀 들게 되는 이슈가 시장이 좀 화두가 되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는 자체적인 어떤 칩의 새로운 어떤 부품이라든가 소재들의 어떤 이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열 관리나 어떤 시장의 화두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어떤 시대는 이미 접어들었다가 좀 보이고, 다만 지금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종목이 SKC죠. SKC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지금 이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지금 미국에서 아마 내년도에는 이제 시제품이 양산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 부분이 뭐 아직은 생산성이라든가 수율 부분이 뭐 막대하게 좀 크게 대량 양산으로 가서 본격화되는 어떤 매출 기여도는 좀 크게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저는 점진적으로 유리기판이라는 것은 일단 뭐 양산 체제를 좀 구축하는 과정에서 소재가 계속해서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다만 좀 해당되는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대량 양산의 경우에는 빠르면 한 4년 정도. 그러니까 뭐 늦어도 우리가 한 30년 정도는 돼야지 보편화된 기판의 어떤 이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모든 공정에 좀 적용되는 수준으로 이 다양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가 성과를 좀 눈여겨볼 필요는 없지만 저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역시도 해당해서 뭐 유리기판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장비가 공정 안에서 선택이 돼가지고 정말 돈을 벌 수 있는가, 이 관점에서도 해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앞으로 기술력 구현 관점에서 얼마만큼 양산 기여도라든가 실적의 반영 효과가 크게 좀 나타내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향성은 맞는데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시간의 거래에서 제가 눈에 띄는 게 실리콘투입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좋았어요. 또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리포트도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 재평가에 들어가야 된다라는데, 화장품주가 하반기에는 좀 힘을 낼 수 있을까 싶거든요. 계속해서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 대부분의 좀 좋은 분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미국에서 지금 아마존 마켓에 관련된 뭐 화장품 뭐 이벤트들이 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 이후에 지금 이 공론화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볼 포인트가 사실 수출 데이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반기라고 하면 1월부터 6월이죠. 이제 2분기라는 것은 4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모두 다 반영을 한 것이고, 7월부터 8월, 9월까지 이제 이번 달 말까지 반영되는 실적은 이제 3분기 실적이 확정이 되는 건데, 조금 애석하게도 7월과 8월의 수출 데이터를 보면 화장품이 북미 시장에서 확장을 보인 것보다는 다소 정체, 둔화가 됐다는 부분인데, 이게 실적이 더 이상 안 들어간다는 부분보다 일시적인 어떤 실적 피크는 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높아진 실적 눈높이가 커졌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3분기 집회에서 만약에 어닝 미스로 좀 작용을 할 경우에 이게 저는 화장품 섹터에 오히려 지금 이 종목별로의 어떤 편차, 그러니까 주가의 어떤 조정 사유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우리가 좀 2분기에 서프라이즈 좀 기록했는데 미스가 났던 종목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있었죠. 근데 뭐 중국발 관련된 리스크가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북미 시장에서 실적 기여도가 막상 실적발 회분이 기대에 못 미쳤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아직 여지가 좀 남아있다. 그러니까 여지가 남아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심 가질 수 있는데, 공통점의 부분은 플랫폼, 유통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거나 화장품 ODM사, 화장품을 위탁해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ODM사의 경우는 실적에 대한 변동성은 오히려 상반기보다 하반기 확장 요인을 좀 가져갈 수 있는데, 화장품을 받아서 판매하는 우리가 좀 인디 브랜드사, 이런 부분들은 저는 실적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그 판매량들의 연동 부분들은 어느 정도에 가서 한계에 좀 도달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실적 피크를 좀 우려해야 되는 어떤 구간이 아닌가로 좀 보이기 때문에 네. 실리콘투의 경우는 우리가 유통 플랫폼의 확장 부분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인디 브랜드는 조금 보수적이 또는 ODM사는 그래도 3분기 기대 요인을 조금 더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종목별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거래 정리해봤습니다. 앵커의 산책입니다. 오늘 다행히 그래도 시장이 좀 올려붙이면서 마감이 됐는데 장 초반만 해도 좀 많이 불안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미국 시장에서 계속 고용 지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더 민감하게 반응이 나왔던 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비농업 고용 부분이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이 됐다라는 부분에서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6월에 처음에 발표한 게 20만이었는데 하향 조정됐고요. 7월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8월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하회한 상황인데 6월, 7월 다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또 하향 조정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불안감을 좀 키운 모습이 나타났고 이것이 실제 지수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겠죠. 여기서 엔비디아에 이어서 브로드컴도 시장을 끌어내리는 이슈가 됐습니다. 지난 미국장 브로드컴 주가 보시면 10%대 급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하락을 한 건데요.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출과 예측치가 두 개 나와 있습니다. 매출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보다 고작 한 1억 달러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엔비디아가 컨센서스를 맞추고 나서도 주가가 하락했던 걸 생각을 하면 최근 시장의 눈높이가 진짜 많이 높아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용 데이터가 이렇게 하향 조정됐지 실적도 컨센서스를 못 맞췄지 하다 보니까 9월의 하락 징크스를 깨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시장이 좀 하락세를 크게 짓눌렀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반대로 해석을 한다면 괜찮은 매수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게 아닐까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실제로 개인들이 우리 시장에서는 대형 IT주들을 계속 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하락이 과연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DDR4, 5 가격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왜 올라가냐 함께 살펴봤더니 이 서버 디램 이외에 다른 디램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교체 주기에 들어왔고 신규 CPU가 나오면서 일반 서버 쪽도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려가 있지만 보니까 가격은 오르고 있죠. 나쁘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여기에 연도별 디램 전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펙스를 2023년에 유지했던 삼성전자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거고 사실 내년 캐펙스에 대해서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형 IT주들이 다 그러할 겁니다. 반도체 업체들의 캐펙스는 필요한 투자 위주로 진행될 것이고 과거 사이클보다 보수적인 상황에서 여기서 HBM에서 웨이퍼를 잠식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범용 디램 쪽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올해 캐펙스는 2026년 공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내년 메모리 반도체 수급의 공급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범용 디램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분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키는 엔비디아가 잡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블랙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TSMC와 협업을 잘해서 올해 안에 블랙웰을 내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엔비디아에서 계속 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 HBM 12단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 퀄리티를 유지하려면 쉽지 않겠지만 만약에 올해 안에 블랙웰이 나오게 된다면 반도체 업종은 빠르게 V자 반등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현대차증권의 리포트였습니다. 반대로 블랙웰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반도체의 조정은 반대로 좀 길어질 수도 있겠죠. 실적이 줄어든다는 건 아니고 실적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그걸 못 맞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주가가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요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아마 기사를 보면서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년에 출시가 예상된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루빈 같은 경우는 블랙웰 대비 계속해서 기술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또 애플입니다. 폴더블 폰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가 이번에 공개되는 아이폰을 통해서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죠. 만약에 이번 아이폰이 시장의 기대치에 충족한 판매를 보여주게 된다면 반도체 업종에는 또 다른 새로운 수요차가 생길 수 있다. 긍정적인 뉴스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공개도 잘 살펴봐야겠죠. 지금까지 앵커의 산책이었습니다. 네, 내일의 장바구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변영인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은 어떤 주제를 좀 갖고 오셨을까요? 네, 우리가 주도주가 쉬어가고 아직 방향성이 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대체 이제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까 이제 이 어려워요. 부분인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단기적인 일정 이벤트,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뭐 기대감만 좀 수반하기보다는 정말로 여기서 연동될 수 있는 향후의 어떤 실적의 어떤 기대감들 내지는 앞으로 어떤 성장 모멘텀에 연동될 수 있는 어떤 이 일정들이 이제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관점인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단순한 어떤 기대감들보다는 이번 주에 좀 다양한 어떤 이벤트들을 고려해 보면 뭐 제약바이오 이벤트의 경우에는 뭐 당뇨병 학회가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ESMO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사실 우리가 임상 성과가 다음 단계의 임상 단계의 어떤 기대감 내지는 라이선스 아웃 기술 이전에 관련된 기대 요인 그리고 여기 더해서는 향후의 약물의 시판 허가 관련된 기대감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일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저는 사실 아이폰 16 시리즈에 관련된 이슈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국 현지 시간은 이제 내일이죠. 네. 내일 공개가 될 예정인데 공교롭게도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아이폰 16 애플량 부품 관련주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좋았었어요. 네. 단순하게 우리가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조를 좀 이어왔던 것은 계절적인 비수기 요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아이폰 1호 모델이 중국 안에서 오히려 할인 정책 효과로 인해서 판매량들이 좀 단기적으로 좀 증가됐던 그런 기대 요인들이 있었고 오히려 하반기에는 인텔리전스라는 AI 전환을 좀 가속화시켰던 부분을 단순하게 AI 폰을 적용한 아이폰이 9월 달에 출시가 돼서 좋아질 것이다. 막연한 어떤 그런 기대 요인들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포인트가 최근에 우리가 한 4년 주기라고 보면 스마트폰을 우리가 조금 4년 이상 좀 쓰긴 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배터리의 성능 떨어지고 느리고 충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우리가 시점들을 보면 우리가 AI라는 어떤 교체 수요를 좀 논외로 하더라도 애플의 아이폰의 경우에는 여기 관련된 기계 교체 수요가 이미 좀 임박했던 척만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야 되고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에 대한 시초 출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1분기에 그만큼 팔릴 것인가라는 시장의 의구심들이 있었는데
막상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한 것처럼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1분기에도 1위, 2분기까지 그 기조를 좀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은 AI 폰에 대한 어떤 전환이 가속화된 효과가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의 출시는 단순하게 교체 수요를 좀 넘어서 오히려 스마트폰에 대한 출하량이 크게 좀 증가됨에 따른 외형 성장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노이즈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화웨이가 같은 날 애플이 출시하고 난 바로 직후에 3단 폴더블 폰, 트리폴드 폰을 공개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네. 해당되는 이슈가 좀 노이즈로 좀 작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스마트폰 점유율을 5위 밖으로 밀려났던 애플이 고전을 할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나왔는데 제가 좀 비교하고 싶은 내용들이 저가 모델의 스마트폰과 고사양 스마트폰에 대한 스마트폰의 이 출고량들만 단순하게 비교해서 5위밖에 밀려났다고 이게 실적 훼손이냐 아니면 점유율을 크게 좀 떨어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좀 맞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경차와 준중형차, 중형차와의 어떤 비교 단순한 비교. 그렇죠. 그렇게 좀 보여지는 것은 좀 다소 과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동일한 사양 안에서에 대한 점유율이라든가 판매량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트리폴드 폰의 경우에는 사실 출시된 어떤 기대감들 뭐 3단 3번 접었다 피는 뭐 국내 최초의 세계 최초의 3단 뭐 폴더블 폰이 뭐 출시된다라는 어떤 이목은 집중될 수 있는 사항들이 좀 있는데 가격적인 이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성능에 관련된 배터리 성능을 어떻게 좀 구현할 것인가 그리고 높은 가격 2만 위엔이에요. 그러니까 378만 원 정도로 좀 예상되고 있는데 해당된 출시 가격이 얼마만큼 시장에 좀 이목을 좀 집중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해당되는 어떤 애플에 관련된 어떤 노이즈는 너무 좀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다른 양상에서 교체 수요 내지는 오히려 이 판매량들에 대한 초기 흥행 여부를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이폰 14를 쓰고 있어서 사실 네. 교체할 때가 됐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인텔리전스 AI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체크해보고 싶은 게 스마트폰의 판매 자체 외형 성장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노이즈도 노이즈라고 해석할 수 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아이폰 관련돼서 수급들이 한 번씩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도 기관도 좀 산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접근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우리가 애플량 부품주 특히나 우리가 아이폰 관련주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사실 뭐 모든 종목들이 다 좋다. 단순하게 애플과의 거래를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실적의 연동성이 얼마만큼 더 좋은가. 그래서 우리가 2분기 실적 기준에서 확인했어요. LG 이노텍의 경우에는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뭐 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해당된 스펙이 이번에 뭐 카메라 모듈 부분에 대해서 뭐 고사양으로 좀 탑재가 되면서 오히려 수익 지표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측면. 그래서 2분기 카메라 모듈 부분에 대한 사업 호조가 굉장히 좀 컸었던 부분이 3분기까지 그 기조를 좀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LG 이노텍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저는 이제 BH를 좀 보고 있는데 BH의 경우에는 연성회로 기판이죠. 삼성전자와 애플 두 가지 공급선을 좀 갖고 있지만 해당되는 어떤 부품들에 대한 공급량들은 단순하게 아이폰 16 시리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부터는 이 OLED용 FPCB에 대한 공급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 기조를 이어갔던 BH의 사례를 좀 우리가 상기를 해보면 이게 2분기에 반짝하고 좀 끝날 수 있는 요인들보다는 오히려 3분기에 해당되는 어떤 초기 초도 양산 물량에 관련된 공급 이입성 그리고 4분기까지 실적의 확장성들을 좀 주목해 보면 저는 일정 모멘텀만 갖고 애플 부품주를 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초기 흥행 그다음에 판매량들이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최근에 나왔던 어떤 리포트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애플이 전체 판매 목표량을 좀 상향했어요. 지금 8,700만 대에서 8,800만 대를 좀 예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8,900만 대에서 많게는 9천만 대까지 목표량을 좀 상향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크다는 것을 좀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 초기의 어떤 흥행 기조 안에서 양산 물량이 조금 저는 비교적 좀 우월하게 좀 이어진다면 저는 오히려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주가에 상당히 좀 반영이 된다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또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예, 저는 한 2,500원 미만에서는 분할 매수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단기적 목표가 26,000원. 사실 뭐 중장기 목표까지 35,000원 정도가 적정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도 한 26,000원 가액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네. 손절가 17,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아이폰에 다 OLED가 들어간다고 하죠. 관련해서 FPCB 쪽에 매출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 BH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목해볼 일정들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장바구니 일정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확인해 보면요. 현지 시간 10일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TV 토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론 규칙 같은 경우 지난 CNN 토론과 동일하고요. 스탠딩으로 진행이 되고 역시 후보자는 페이퍼 컴퍼니나 노트 등을 가져올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지지율 계속해서 오차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초접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지율 변동에 영향 줄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10일에는 앞서서도 이야기 나눠봤던 화웨이의 신작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트리폴드 폰, 세계 최초로 2번 접는 스마트폰인 만큼 시장에 시선이 좀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또 주목해볼 부분은 오늘 이제 애플의 아이폰 16 공개와 함께 내일 이 화웨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애플의 신작 효과가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소식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이버 보안 서밋도 개최가 됩니다. 사이버 보안 업체들을 상대로 하는 행사인데요. 지난 7월 전 세계를 좀 강타했었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발 IT 장애와 같은 이런 유사 사고들 대응할 수 있는 논의들이 이어진다라는 소식들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정보 보안 쪽 관련해서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도 발표가 됩니다. 최근에 이제 원유 가격, 유가를 좀 살펴보면은 약세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WTI 가격 같은 경우 배럴당 70달러를 밑돌기도 했습니다. 이런 약세 흐름 속에서 오펙 플러스가 최근에 자발적 감산 시한 연장을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호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계속해서 유가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들 체크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장바구니 일정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마감한 중국 시장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해 종합 지수가 1%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CPI도 아쉽게 중국에서 발표가 됐고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서 이 낙폭을 좀 줄여내지 못하면서 상해 종합 지수가 1%대, 심천 지수도 함께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저희 앞서 이야기를 했죠. 엔달러가 좀 바닥을 지지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142엔대에서 더 올라오면서 143엔대까지 좀 올라온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엔캐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엔화가 좀 받쳐주면서 미국 선물 시장도 현재 상승폭을 계속해서 더 키워냈습니다. 다우존스가 0.4%대, 또 S&P 500이 0.5%, 나스닥도 0.8%까지 올라주면서 금요일에 낙폭을 딛고 오늘 미국장은 좀 올라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일 내일 새벽 2시면 아이폰 16이 공개가 됩니다. 애플의 주가도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만 제로디마켓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